아주 먼 옛날, 사람은 불을 화산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나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화산, 번갯불 등 자연에서 일어나는 불을 몹시 무서워해서 피해 다녔대요. 그러던 중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추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캄캄한 밤에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국리 끝에 돌끼리 여러 번 부딪히거나 나무끼리 계속 마찰시키면 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인간의 문명은 불과 함께 시작되어 불은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불을 신성하고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올림픽에서의 성화가 바로 그 한 예죠. 자, 그러면 불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빠가 라이터로 불을 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라이터로 쉽게 불을 켤 수 있죠? 그럼 그런 도구들이 어떤 원리로 불을 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불이란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현상인데요. 불의 세 가지 요소인 불꽃, 산소, 탈 수 있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불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불꽃은 열, 열원, 점화원, 산소는 공기로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가연물 또는 연료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캠핑장에서 가연물인 나무 장작에 점화원인 토치에 불꽃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모습 상상이 되나요? 그리고 공기 중에는 산소가 항상 있답니다. 그렇구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종류의 화재예요. 불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부주의로 인한 불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안전장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할 때, 서준이처럼 음식물 조리 중에 자리를 비울 때 자주 발생한답니다. 그렇구나. 특히 건조한 계절에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거나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많이 나고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할 때 화재가 자주 나게 돼요. 주의가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주의만 기울여도 화재의 50%를 예방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조심히 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선생님, 부주의 말고도 다른 화재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전기 화재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전기 화재란 냉장고, 전기난로 등 가전제품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전선의 접촉 불량 등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해요. 근데 전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불이 날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도관에서 물이 새듯 전선이나 전기기구 등에서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누전이라고 하며 이때 감전되거나 불이 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스파크가 튈 수도 있답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적정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과부하에 걸려 과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역시 불이 나는 주요 원인이랍니다.
저번에 집에서 오래된 멀티탭을 쓰다가 뜨거워져서 놀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연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낡은 전기용품의 경우 이런 누전이나 과열이 쉽게 되어 불이 날 가능성이 크니 조심해야 하고 새 제품으로 바꾸면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전기용접에 불꽃이나 천둥 번개가 칠 때 번개가 전기줄을 타고 들어와 불을 내거나 전기기구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해요. 그러면 전기화재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전기난로나 다리미 등 열을 이용하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옷이나 인형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멀리 치워 불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스위치를 꺼도 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전기는 계속 흐르니 사용이 끝난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꼭 뽑아두는 게 좋아요.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절대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고 플러그에 몸체를 잡고 뽑을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습기가 많거나 뜨거운 곳에는 콘센트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습기가 많으면 감전의 위험이 크고 뜨거운 곳에서는 발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또 콘센트, 플러그, 배선 주위의 먼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면 먼지에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는 전선이 꼬여 있거나 전선이 눌려지면 누전이나 과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선은 꼬이지 않게 주의하도록 해요. 전기 제품은 KC 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고장난 전기 제품을 가지고 놀거나 잘못 만지면 화재가 날 수 있으니 꼭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고 고칠 수 있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누전 차단기가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하는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화재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어른과 함께 해야겠죠? 선생님. 근데 화재만 무서운 건 아니지 않아요? 연서가 수업을 아주 잘 들었네요. 맞아요. 전기 화재가 무서운 것은 화재뿐만 아니라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감전된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른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전기 스위치를 바로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차단이 불가능하다면 감전된 사람을 만지지 않고 고무장갑이나 나무막대 등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을 떼어두도록 해요. 그런데 저도 감전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준이가 감전되었다면 다시 만지지 말고 주위 어른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고 화상을 입었다면 흐르는 물로 화상 부위를 씻기고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서 꼭 진찰을 받아야 돼요. 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까요?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스 화재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가스 화재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가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요. 아빠랑 캠프 갔을 때 가스버너를 썼어요. 맞아요. 가스를 이용한 기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가스가 누출돼서 공기 중으로 새어나가게 된다면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스가 누출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가스 냄새가 나면 바로 창문이나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라이터나 불을 낼 수 있는 물품은 사용하면 안 돼요. 가스에도 종류가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스 연료는 세 가지가 있어요. LPG라고 불리는 가스통 형태의 액화 석유 가스와 도시가스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한 LNG라고 불리는 액화 천연 가스. 가스버너나 라이터 같은 일회용 충전 용기에 담아 사용하는 부탄 가스가 있어요. 그러면 가스 화재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냄새를 맡아서 확인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가스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서 점검하거나 LPG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실외 받침대 위에 두는 게 안전해요.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점화 스위치를 돌려 불을 켠 후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고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조절기를 조정해야 해요. 당연히 조리 중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스 사용이 끝났다면 점화 스위치와 가스 밸브를 꼭 잠그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그럼 가스가 누출 안 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는 가스 스위치와 호스, 가스레인지 이음새에 가스가 새지 않도록 점검해주고, 만약 거품이 난다면 가스가 새고 있는 것이므로 밸브를 잠궈 가스가 새지 않게 대처한 뒤 판매업소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고친 뒤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가스레인지의 불꽃 구멍이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막히면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니 자주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와. 그러면 열심히 점검했는데도 가스가 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스가 셀 때에는 먼저 점화 스위치,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궈 가스의 누출을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전기기구의 스위치를 켜거나 끌 때 전기 불꽃이 생기면 가스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구나 라이터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돼요. 부탄가스나 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빗자루나 방석으로 쓸어내도록 해요. 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서준이와 연서 같은 어린이 여러분은 가스가 새는 곳을 얼른 피해 어른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답니다. 오히려 위험하니 어른들에게 먼저 말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만약에 가스가 누출되면 바로 어른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기름 버너도 가스 버너처럼 조심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액체 가연물 또는 가연성 액체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유류 화재라고 합니다. 기름에서 불이 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유류 화재는 여러 화재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화재 중 하나랍니다. 불이 붙기 쉽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화기 사용 시설이 대부분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공기보다 무거운 유증기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많고, 물로는 불을 끄기 어렵고 유류가 물보다 가벼워 물 위에 떠서 주변 낮은 곳으로 더욱 확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름 화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먼저 난로나 버너 등을 사용하는 중에 기름을 넣거나 옮기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난 뒤 열이 완전히 식은 뒤에 기름을 채우거나 옮겨야 안전하답니다. 마찬가지로 난로나 버너를 켜두고 옆에서 장난을 치면 기구가 넘어져 기름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난로나 버너 주변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답니다. 전기 화재처럼 난로 주변에도 옷 같은 건 두면 안 되겠죠? 그러고 보니 난로 주변에 수건을 두었다가 타는 냄새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네요. 난로를 커튼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거나 빨래나 잘 타는 물건을 놓게 되면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어요. 외출할 경우에도 꼭 끄고 나가야 안전하답니다. 또 불이 붙기 쉬운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학교 실험실이나 기름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꼭 소화기를 배치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아요. 유류 화재는 물로 끌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유류 화재는 물로는 꺼지지 않기 때문에
모래로 덮어 산소를 차단시키거나 소화기로 진화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기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빠르게 환기를 해주어야 해요. 기름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바닥에 깔려 나중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불은 라이터, 양초, 담뱃불, 폭죽놀이, 모닥불로 장난을 치다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작은 불장난이 크게 벌어져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화재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로 3살에서 7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니 어린 동생이 불장난을 하려고 하면 엄하게 꾸짖어 주세요. 그러면 불장난을 하면 어떻게 화재로 이어지게 되나요? 불장난을 하다가 양초가 넘어져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고, 불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외에도 난로나 모닥불 등에 종이를 넣어 불을 붙이다가 종이를 놓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 폭죽놀이를 하다가 불꽃이 튀어 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나. 방화란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불을 지른다는 뜻이에요. 서준이가 본 뉴스처럼 요즘에는 방화 때문에 일어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네요. 방화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내거나 아무 이유 없이 불을 내기도 해요. 어른들이 싸우다가 화가 나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너무 무서워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건물이나 상품에 일부러 불을 내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겠죠. 맞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방화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범은 물론이고 불을 내려고 했으나 실패한 사람, 준비한 사람, 도와준 사람까지도 법에 의해서 무서운 벌을 받게 되지요. 작은 불이지만 작다고 깔보면 큰 코 다쳐요. 해마다 담뱃불로 인해 무서운 산불이 발생하여 수많은 나무들과 그곳에 사는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물론 사람들도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죠. 저번에 아빠랑 등산 갔을 때 금연 표지판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산이나 숲속에서 등산객이나 성묘객이 버린 담뱃불로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답니다. 이처럼 불이 붙을 만한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요. 불씨가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주변에 무심코 버리는 것으로도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주변에 그런 행동을 하는 어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말이 나온 김에 산불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산불은 농사를 위하여 논, 밭두렁을 태우다 산림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경우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한답니다. 방금 말했던 담뱃불과 일부러 산에 불을 지르는 방화, 낙뢰 등으로도 산불이 크게 이어지죠. 산에서는 왜 불이 많이 나는 거예요? 산에는 낙엽, 풀, 나무 같은 식물성 고체 연료가 많아 불이 일어나기 좋기 때문이에요. 산불은 습도가 높을수록 불이 잘 붙지 않고 낮을수록 활활 잘 타올라요. 습도가 60% 이상이면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40% 이하이면 상당한 기세로 급속히 연소할 위험성이 있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봄철에는 습도가 50% 미만인 날이 많아 산불 발생 건수의 60% 정도가 봄에 발생한답니다. 산불은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나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산불이 어떻게 번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군요. 먼저 산불은 낙엽, 나무와 같은 연료 외에도 지형, 기상 조건에 따라서 산불의 강도, 진행 방향, 진행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연료는 연료의 형태, 크기, 배열, 밀도, 건조 상태에 따라 산불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형은 경사도, 골짜기의 형세 등이 산불의 진행 방향과 불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쳐요. 기상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해요. 각 기상 조건은 연료와 지형에 대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연소 방향,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오늘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불이 나게 되면 제일 먼저 주위에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해요. 불이야!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저도 방금 누가 그렇게 외친 걸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소방대피 훈련 중에는 안전요원분들이 큰 소리로 알려준답니다. 하지만 건물이 매우 크거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경우에는 목소리만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소리가 날 수 있는 물건을 동시에 두드리거나 비상벨을 누르는 게 더욱 좋답니다. 만약에 저 혼자 갇혀서 못 나가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요? 방에 갇혀 있을 때 불이 나면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손수건 또는 옷가지 등을 창문 밖으로 흔들어 여러분이 갇혀 있다는 것을 주위에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 구조를 기다려야 해요. 그렇지만 만약 작은 화재일 경우에는 직접 불을 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답니다. 불이 나면 항상 대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큰 불이 난다면 그렇겠지만 소화가 가능할 정도로 작은 불이라면 오히려 직접 끄는 게 좋답니다. 물을 뿌려서요? 맞아요. 물을 뿌리는 것도 수많은 소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붓거나 소화약제를 이용해 온도를 낮춰 불을 끄는 방법이 있죠. 만약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면 쓰레기를 없애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도 있죠. 가연물을 제거해 더 이상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랍니다. 모래나 담요 등을 덮어 산소를 차단해 불을 진압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불은 소화기를 사용하면 잘 꺼지기 때문에 주변에 소화기가 있다면 소화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선생님, 저번에 TV에서 물을 부었다가 더 큰 화재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답하기에 앞서 먼저 어떤 경우에 물로 불을 끌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첫째로는 석유난로와 같이 기름을 쓰는 기구에 불이 났을 때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더욱 큰 화재가 날 수 있어요. 이럴 땐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물에 적신 담요 등으로 난로나 기구를 완전히 덮어 산소를 차단해주는 게 좋답니다. 다음으로 전기 화재의 경우 물을 사용하게 되면 감전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땐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집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에 불이 붙었을 때에도 물을 뿌리면 안 돼요. 물로 인해 기름이 튀어 불이 번지거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제일 먼저 K급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냄비 뚜껑을 덮어 불을 꺼야 해요. 대신 뚜껑을 덮은 뒤에 기름이 충분히 식은 뒤에 열어줘야 된답니다. 소화기가 없을 땐 어떻게 해요?
불꽃이 작을 때에는 뚜껑을 덮거나 야채를 한꺼번에 많이 넣어 불꽃의 크기를 줄여야 해요. 그 다음엔 가스밸브를 잠가 더 이상 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답니다. 엄마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좋은 자세예요. 오늘 수업 내용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해요. 직접 못 끌 정도로 큰 불일 때요? 네, 맞아요. 만약 소화기 등으로도 불이 꺼지지 않으면 재빨리 자리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와야 한답니다. 아끼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시간을 지체하거나 가구나 방 안에 숨게 되면 더욱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그런 다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비상구로 대피해야 해요. 어른들의 안내에 따라서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가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맞아요. 아까 선생님들도 저희가 먼저 나갈 수 있게 도와줬었어요. 대피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수건, 화장지 등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대피해야 합니다. 해로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를 낮춘 채로 계단이나 비상구를 이용해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불로 인해 전기가 꺼지게 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 있어요. 밖으로 나올 때에는 연기나 불길이 퍼지지 않도록 출입문을 닫는 것까지 기억해 두어야 한답니다. 네. 선생님, 근데 방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방 안에 갇혀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질러 외부에 알리고 참을성 있게 구조를 기다려야 해요. 무섭다고 함부로 창밖으로 뛰어내리거나 문을 열고 나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엔 문 손잡이나 문을 살짝 만져 뜨겁지 않다면 대피를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문이나 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문을 열었을 때 불길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연기가 새어 들어올 수 있으니 담요나 시트, 수건 등에 물을 적셔 틈을 막아주는 게 좋아요. 만약 연기가 새어 들어왔다면 입과 코를 가리고 바닥에 엎드려 연기를 피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이 났을 때는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방 안에도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실내에 물이 있다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나 칸막이, 커튼 등에 물을 뿌려 불에 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화재의 위험성은 건물과 물건이 불타는 것뿐만이 아니랍니다. 대피하는 도중이나 불장난을 하던 중 옷에도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옷을 빨리 털어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옷에 불이 붙게 되면 절대로 손으로 털거나 울면 안 돼요. 만약 옷에 불이 붙으면 3단계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답니다. 3단계요? 먼저 차분하게 자리에 서서 천천히 바닥에 엎드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후 좌우로 굴러야 해요. 스탑, 드롭, 롤. 맞아요. 3가지 단계는 꼭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해요. 근데요, 선생님. 119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이후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세요. 이때는
또박또박 주소를 말하고 소방관 아저씨가 쉽게 찾을 수 있게 가까이에 있는 큰 건물 이름을 말하면 더욱 좋아요. 여기는 승리길 3번지 길동이네 집이에요. 상상교회가 옆에 있어요. 이렇게요? 정확해요. 조금 더 말하자면 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아는 대로 말하도록 해요. 화상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엔 그렇게 큰 화상은 아니라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면 될 것 같아. 엄마, 그러면 찬물을 세게 틀어서 차갑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찬물을 강하게 틀면 오히려 화상으로 약해진 피부에 큰 손상이 갈 수 있어 낫는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얼음으로 비비는 건요? 얼음을 피부에 가져다 대면 피부의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낫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네. 근데 저번에 학교에서는 화상 상처는 감싸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만약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바로 흐르는 경우에는 붕대가 상처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감싸면 좋지 않지만 이렇게 약한 화상의 경우에는 감싸는 게 좋단다. 아따가, 붕대가 너무 따가워요. 붕대 대신에 솜으로 덮으면 안 되나요? 약솜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게 되면 상처에 달라붙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도 너무 아픈거려. 조금만 참으렴. 금방 병원에 가자꾸나. 옷을 입었거나 양말을 신고 있다가 불에 데웠을 때는 찬물을 식힌 후 천천히 벗기는 게 좋습니다. 화상의 정도가 크다면 옷을 잘라서 환부를 보호하거나 아예 벗기지 않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이때에도 역시 물집을 터뜨리지 않고 병원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과정 역시 찬물로 식혀야 한다는 부분이겠네요. 그래도 1도 화상이라 다행이야. 1도 화상이요? 화상은 아픈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나누거든. 그렇구나. 먼저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되는 1도 화상이 있단다. 피부는 붉게 변하고 따끔따끔하게 아픈 게 특징이야. 보통 5일에서 10일 후 표피가 비늘 모양으로 벗겨지면서 흠집 없이 낫지. 저랑 똑같은 화상이군요. 그래. 하지만 2도 화상부터는 크게 달라진단다. 2도 화상은 진피까지 상하여 물집이 생기고 매우 아픈 화상이란다.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2주에서 1개월 정도 지나야 낫기도 하지. 마지막으로 3도 화상이란다. 3도 화상은 진피가 모두 손상되거나 진피 아래의 피하 지방까지 손상된 것을 말해. 3도 화상을 입은 부분은 건조되어 마른 가죽처럼 되면서 갈색이나 흰색으로 변하고 세균에 감염되기 쉽지. 치료 후에 흉터가 남게 되고 관절 부위의 경우 피부가 수축되어 움직이기 어려워지기도 해. 아하, 3도 화상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은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한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5분 이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였는지는... 맞아요. 심정지는 초기 5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4에서 5분 이내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처음 발견한 사람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응급 상황 시 처음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경우 응급 환자가 살아날 확률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해요.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살펴요. 두 번째로는 119의 신고 및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반응이나 의식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주변 사람을 지목하여 신고 요청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해요. 거기 주황색 후드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학생,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지목당하니 확실히 모른 채 할 수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기에 한 사람을 확실하게 지목해 주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해요.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30회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이때 압박 깊이는 약 5cm 정도로 온몸의 힘을 압박 지점으로 집중시켜야 하며 횟수는 분당 100에서 120회로 빠르게 압박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도 개방 및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환자의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해야 합니다.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부착시킨 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언제 사용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다면 다음 설명드리는 것을 빠르게 시행해야 해요. 먼저 자동 충격기의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두 개의 패드를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합니다. 그 뒤엔 심장 충격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 닿지 않게 떨어집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면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되며 심장 분석이 필요 없는 경우나 충전 중엔 가슴 압박을 실시해요. 심장 충격기는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게 돼요.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실시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요. 간단하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나요? 많은 인파가 모인 곳에서는 압사 사고의 위험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과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압사 사고는 많은 인파가 몰린 좁은 공간이라면 어디든지 위험합니다. 축제나 지하철, 대중교통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선생님, 그렇다면 가족들과 같이 축제에 가는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부터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한다면 미리 사전에 압사 사고에 대한 위험을 생각하며 밀집된 인파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배치도를 알아두고 충분한 대피 공간,
출입로, 비상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헤어질 수 있으므로 종합 안내소 등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주변에 원치 않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요?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서 넓은 공간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해요. 이동할 땐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줄을 서서 이동 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며 마음이 급하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을 밀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침착하게 대피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대피를 마쳤다면 만약 두고 온 물건이 있더라도 사람들 속으로 절대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압사 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 요령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앞서가려고 뛰지 않기,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하는 등 질서 있게 행동하며 답답하더라도 먼저 가겠다고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지 않고 앞사람을 밀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요. 대규모 인파 밀집 장소 행동 지침 중 군중 쏠림, 군중 압착 상황에서의 안전한 자세로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공간을 확보하고 다리를 고정합니다. 이것으로 갈비뼈 보호와 호흡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군중이 움직이는 힘과 방향에 저항하지 말고 가방이 있다면 앞으로 매야 해요.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상황인 넘어졌을 때의 행동 요령이에요. 인파 사이에서 넘어졌을 경우 몸을 웅크려서 머리와 가슴 등 중요 신체 부위를 보호하며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일어나 안전한 자세를 유지시켜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시끄러운 행사장 같은 곳에서 넘어졌을 경우 소리를 지르는 것보단 호루라기를 사용하면 더 잘 들리기 때문에 효과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물에는 불이 난 것을 알려주는 경보 설비와 불을 끄는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틀어 소방시설이라고 합니다. 경보 설비는 비상벨 같은 건가? 소화 설비는 스프링클러 같은데? 앞에 두 친구가 정말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경보 설비는 비상벨처럼 불이 났다는 것을 사람에게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설비고, 소화 설비는 스프링클러처럼 불을 끌 때 사용하는 설비예요. 그러면 경보 설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경보 설비는 불이 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줄 수 있는 설비예요. 천장에 설치되어 불이 난 것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 정보를 수신기로 보내 벨이 울리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감지기는 열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열 감지기와 연기가 난 것을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 집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답니다. 만약 이런 소방시설이 없다면 직접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란 불이 난 것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삐삐 소리로 알려주어 위험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지기로 전선에 연결 없이 집 천장에 붙이고 건전지를 넣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불이 났을 때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발신기와 수신기가 있습니다. 전화처럼 발신하고 수신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발신기는 불이 났을 때 사람이 직접 눌러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구예요. 핸드폰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말이죠. 불을 감지하여 스스로 벨을 울리는 감지기와
사람이 직접 누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장난삼아 누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수신기는 어떤 거예요? 비슷해요. 하지만 수신기는 컬러링과 더 비슷하답니다.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보낸 화재 신호를 받아서 이를 관련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불을 끌 수 있는 기계들이 작동하도록 연결해주는 기계입니다.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소화 설비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설비는 이름 그대로 불을 끌 때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소화기,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마른 모래 등이 이에 해당하죠. 옥내 소화전이랑 소화기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큰 건물이나 아파트 건물 벽면에는 항상 옥내 소화전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화전이라고 적힌 문이 있죠. 이 문을 열면 긴 호스가 배관에 연결되어 있어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면 호스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또한 건물 천장이나 벽에는 스프링클러가 장착되어 있어요. 스프링클러는 불이 나면 설치해둔 곳에서 자동으로 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불을 끄도록 만든 설비입니다. 그러면 소화기는요? 불이 처음 시작될 때나 작은 불일 경우 사람이 직접 사용하여 불을 끌 수 있는 기구예요. 만약 천장이나 벽에 불이 붙으면 불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소화기를 사용해도 큰 소용이 없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대피하고 신고해야만 해요. 저번에 학교에서 소화기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잘 알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화재에는 A, B, C, K라는 4가지 화재가 존재해요. A급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로 책상, 옷, 공책, 나무 등의 물건이 타는 불을 말합니다. B급 화재는 가스나 기름에 의해 일어난 불을 말합니다. C급 화재는 텔레비전, 변압기, 전기기구 등 전기용품에 의해 일어난 불을 말합니다. 원래는 각자 유형에 맞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요즘에는 상시 비치되어 있는 ABC급 소화기 하나면 3가지 불을 전부 끌 수 있답니다. 하지만 주방이나 조리실에서 일어나는 K급 화재의 경우는 식용유처럼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난 화재이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다 진압하는 게 더욱 까다로워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시설에서는 K급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예요. 우리 집 주방에도 K급 소화기를 설치하면 더욱 안전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할 소방관 김기규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먼저 불이 난 곳 주변에 위치한 소화기를 가지고 옵니다. 만약 소화기가 멀리 있을 때에는 소화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져오면 좋겠죠? 소화기 손잡이의 앞쪽을 보면 안전핀이 있습니다. 이걸 힘껏 뽑습니다. 그 다음 바람을 등지거나 출입문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여 겨눕니다.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뿌려지도록 합니다. 이때 불이 난 곳을 불에 데이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목적지를 정확히 보고 분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화기를 사용해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재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화기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선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소화기는 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서 넘어지지 않는 평평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불이 나면 대피할 것을 고려하여 출입문 근처에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이렇게 소화기를 비치하는 곳은 습기가 적고 햇빛이 없는 30도 이하의 서늘한 곳이어야 합니다. 물건을 올려놓는 것 또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죠. 소화기는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나거나 부식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관리 보관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한 분말 소화기는 더 이상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여야만 합니다. 단,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관님, 그러면 집에서 소화기를 점검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소화기의 손잡이 쪽에는 압력 게이지라는 게 존재합니다. 소화기에 가스를 점검할 때 쓰이는 건데요. 만약 이 압력 게이지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가스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빨간색을 가리키면 폭발의 위험이 있어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러한 소화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주방 아닐까요? 맞아요. 주방같이 불을 다루는 업장에서 소화기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불을 다루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말할 피난시설은 불이 났을 때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이나 기구입니다. 피난시설은 직접 보거나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듣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둔다면 불이 났을 경우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먼저 피난 계단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피난 계단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계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피난 계단에는 물건을 쌓아두면 절대 안 됩니다. 피난에 크게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피난 계단은 아파트나 주택, 어디에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위치를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옥상 광장과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습니다. 옥상 광장은 임시 대피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아주 큰 건물의 경우에는 옥상에 헬리콥터 착륙장을 설치하여 피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론 피난시설에는 단순히 계단이나 큰 공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화처럼 식량 같은 게 채워져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피난시설에는 피난을 도와주는 피난 설비들이 있습니다. 피난 설비는 유도등이나 유도표지처럼 대피 방향을 알려주는 설비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저 유도등은 화재나 비상 상황 시에 대피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등이에요. 전기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자체 축전지에 의해 최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죠. 유도등은 보통 출입문 상단에 위치한 피난구 유도등과 낮게 엎드렸을 때 통로가 잘 보이도록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 유도등, 극장이나 공연장 객석에 통로, 바닥, 벽에 위치한 객석 유도등이 있어요. 유도 표지도 동일합니다. 피난구나 피난 경로의 위에 위치한 피난구 유도 표지와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해 피난구의 방향을 유도하는 통로 유도 표지가 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피를 하기 위한 비상구 역할입니다. 방화문은 수시로 열 수 있는 통로이지만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방화문 주변에는 물건 등을 절대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피난 설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시 배치된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을 하여야 합니다. 피난기구요? 네, 가장 확인하기 쉬운 피난기구로는 베란다에 위치한 왕강기가 있죠. 이러한 피난기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피난 사다리입니다. 피난 통로가 막히거나 불길이 있어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창문을 통해 안전하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피난 사다리입니다. 다음은 미끄럼대입니다. 건물의 창 또는 베란다에 미끄럼틀처럼 설치하여 빠져나갈 수 있는 기구입니다.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해요. 비슷한 기구로는 구조대가 있습니다. 건물의 창에서 땅 위로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려오는 자루 모양의 기구죠. 처음에 말한 왕강기는 레펠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벨트를 가슴에 매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통 건물의 창이나 베란다, 호텔방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에 사용하는 공기 안전 매트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피난기구입니다. 최근 5년간 화재 사고 기록을 살펴보면 화재 사고는 하루에 약 109건, 1년에 약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사고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무수히 많이 나고 있답니다. 화재 발생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비롯하여 차량, 공장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에서 발생하는 무주의에 대한 화재 사고가 가장 많죠. 평소에 더욱 조심해야겠어요. 이러한 화재는 주로 봄과 겨울에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인 11월에 미리 화재 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9일을 매년 소방의 날로 지정하여 화재 예방에 집중하고 여러 캠페인을 열기도 합니다. 아, 119. 맞아요. 꼭 불조심 강조의 달 119 11월 9일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19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환자의 등 쪽에 서서 양 겨드랑이 안쪽으로 팔을 넣은 다음 두 손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두면 된단다. 자리를 잡았다면 한쪽 주먹의 엄지가 환자의 몸에 닿도록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두어야 해. 다른 손을 주먹 위에 얹어 환자를 양팔로 감싸듯이 잡고 명치 끝을 주먹으로 세게 밀어 올리면 된단다. 이때 주의할 점은 두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 안정적인 자세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환자의 상체도 똑바로 세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좋아. 준비가 다 되었다면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으로 환자의 복부를 압박해야 해. 환자가 아프다고 말하더라도 약하게 해서는 금물이야.
이렇게 산불이 번지며 바람에 딸려오거나 튀어오른 불씨는 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변에 물을 뿌려두면 1차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붙거나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통, 유류, 낙엽 등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야외에서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기 시작했다면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피를 하며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 상황을 큰 소리로 알려주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다면 마지막으로 재난 문자나 방송 등 실시간 산불 정보에 집중하여 진화가 되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말에 아빠랑 등산을 자주 가는데 산에서 산불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거긴 소화기도 없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설명해 볼까요? 산행 중에 산불을 만나게 되면 빠르게 신고부터 해야 해요. 신고 번호는 보통 산 입구나 중간중간 현수막에 붙어 있으니 산행 전 꼭 확인하고 입산하도록 합시다. 만약 산불의 크기가 작다면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진화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초기 진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산불이 커졌다면 산불의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재빠르게 대피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가연성 물질들을 전부 제거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립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더욱 이런 산불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산불 예방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들어가선 안 돼요. 이런 곳은 산불도 위험하지만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을 가지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면 산불의 위험이 더욱 커진답니다. 허용된 지역 외에 취사와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으니 표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워 불이 옮겨 붙는 일은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이런 예방 방안은 꼭 부모님과 공유하여 산불 예방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네. 지금까지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배워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복잡하지만 평소에 기억해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서가 수업을 정말 잘 들었나 보네요. 오늘 배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 만큼 나중에도 잊지 않도록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